때부터 국회 앞자리에 앉아버릇 해야지 커서들이 훌륭하고 모처럼 기회니까 예, 앞에 오셔서 편히 앉으세요. 앞자리 가서 앉아요. 예. 제가 사회자로서 약속드리면 앞으로 와서 앉으셔도 절대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 질문 안 하세요? 네. 예, 이 앞자리 여기 테이블 잡서 오세요. 예, 여기서 앉으세요. 예. 네. 실록에 있었던 말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앞자리에 나오시죠.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은 종합 토론에 해당되는 세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과 미래 준비를 타이틀로 해서요. 첫 번째는 언제나 새로운 국정과제 자주국방이라는 키워드로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소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한 지식에 대한 역사에 대한 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에 대한 실행력을 높일까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권혜진 세종 이노베이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곧이어서 발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마치 오늘자 아침 조간신문 사설의 기조라고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특히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중국 사이의 그 사드를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그 와중에 아베 총리의 일본은 자유권을 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고 저희가 이 역사 속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상당히 긴밀하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 준비해 주신 정윤재 교수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정윤재입니다. 지금 막 상설 오신 우리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정치학과 교수님들이 공항 가면 VIP 룸은 내 거니까 여러분들 거리 다 들어가. 농담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이 나라의 엘리트니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라나야 할 그 나라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대학생이면 상사보다 내 거다. 자부심을 가지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아시는 우리 이찬원 선생님이 적절하게 여러분 안내해 주셨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왜 학문적인 거는 얘기 안 하고 성조만 이렇게 설명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 왕조 시대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유교 문명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흔히 철학하는 선생님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송대의 주저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심학으로 들어와서 발전하여 조선 왕조가 관념론에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설로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주도했던 것은 사대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외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700년 전에 세종국가대우연구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라 조선 왕조는 분명히 왕이 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학파나 학문의 어떤 테두리를 고집하다 보니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리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은 그러한 국가 교육의 꼼꼼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년 세종만리를 들면 그 실록이 우리말로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읽어봐야 뻔하지. 그런 식민사관 이후에 자기 비하가 심했더랬어요. 철학적 논변과 묘사적 사진만 가지고 그저 얘기하면 박학을 얘기하면 학문적인 임무가 끝나는 걸로 착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해서 How did they govern? 그 왕과 사제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걸 통하여 조선 후기에 잘못된 정책을 인하여 망하긴 했지만 500년 동안, 517년 동안 지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실한 연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오늘 아마 여러분의 함께 이 자리에서 이제 조선 전기 5왕을 지나 혼군의 시대 율곡의 분류를 보았을 때 혼미스러워. 현대 리더십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목과 기술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아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발과 뼈를 드신 분들은 나름대로 흥미를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대답이 아니고 어떻게 혼미스러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의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검은 홍채, 눈동자를 통하여 미래를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앞을 보는 것은 하얀 흰자위가 아닙니다. 검은 홍채, 검은 눈동자. 그것을 통해 볼 때 긴 앞날이 어느 누구도 편안하고 안락한 하얀 좋은 것 가지고 미래를 투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원고이지신하는 가위 사이다. 과거를 찬찬히 살펴 항상 새로운 것을 얻으면 그것은 가위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이게 공자의 가르침이고 제가 볼 때에 세종은 이 말에 굴돌이 마음을 기울였던 지도자로 보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여기 사선 같다니까 원고이시신 하는 건 선생들밖에 없다. 천년의 말씀입니다.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의 어둠을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병세가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나 덕스럽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인물로서의 지도자. 그때가 스승사죠. 저는 이러한 우리의 경우가 해방된 이후 벌써부터 시작됐어야 됩니다. 말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자랑을 하지만 그걸 들여다보고 꼼꼼히 우리 선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성실함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기념사 앞에 어른들께서는 그것을 번역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세종부터 시작하여 오늘 선조, 인조까지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함께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분야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함께 했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님의 훌륭하신 선생님의 발표를 함께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을 몇 가지로 좀 여러분께 발제를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혼돈 시대를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키워드는 자유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남한산성. 나중에 그렇게 하죠. 김상환한테 최명길이 야 이제 다 정리됐으니 자네들 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상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같이 일하자 했습니까? 그걸 쓴 소설가 우리 김은 선생은 통찰력 있는 관찰을 하셨습니다. 한일세 너와 나 그리고 왕까지 이제는 사라져야 미래에 올 어떤 사실들을 예견하는 듯한 말이 아주 중요하게 박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한테 아주 뚜렷하게 박힌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선할세. 선할세가 맨 마지막 장면에 또한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대장간에서 칼을 벼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주복합 또는 유비무환 또는 상의 필요성을 아주 절절하게 잘 표현한 마지막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호란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가르친 대로 국방을 튼튼하여 총병, 야원이 힐난하듯 얘기한 것과 반대로 자주국방을 철저히 하여 의란을 막았습니다. 그럼 광복 이후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자주국방 하고 있습니까? 아까 호패법 말씀하셨죠. 그래도 그 국가법을 실시하다가 제대로 못한 이후에 숙종 때 다시 실시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글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때 시도했던 그 자주국방이 우리가 이 흥부 시대의 모습을 보고 참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독재 투쟁으로 보면 그것 역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도 감효신 독재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다릅니다. 길게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주국방의 시도를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그야말로 자주적 이니셔티브였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걸 절절하게 느꼈던 것이지요. 핵무기, 예비군 참사, 학도국 등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미국의 방해 내지는 미국의 간섭으로 안 됐지요. 문제는 미국을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라를 이어서 경영하는 분들께서는 그것을 세련시키고 의도적으로 귀중한 아젠다를 만들어 지금 전자법 얘기했습니다. 꾸준히
숙종 때 호패법을 시키는 뭔가 그 시도를 매력지 결과를 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세종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사를 내고 아니세 성체는 밑에 평상시에 보수하는 것이 윤구수의 말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평시에 군대를 양심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당 총병 양원한테 필담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들이 알고 당신 사대부들이 알지 내가 어찌 알겠어. 우리가 미국과 친하게 지낼 때 그 친구에게 말하여 얘기하여 우리는 이런 지경이고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이렇게 자유방 해야 되겠어. 내가 언제나 친구가 좋다요. 친구한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내 자기를 밖에 취했던 거지. 개척에 나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훈군 시대에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보다 우리의 책임이었을 때에 이걸 다시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아젠다로 만들어서 새롭게 실천해 가야 할 프로그램으로 했어야 되지는 어쩌면 늦게사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마치면서 한미상호 경제한 거 잘한 겁니다. 그건 이승만 대통령의 주체적인 시도 안 했으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길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자국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현대사 속에서 얼마든지 끄집어내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히 국방부에 있는 분들은 신경 써야 되는 생각을 해보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공부하면서 그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바버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대통령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자기는 대통령직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또는 부적당하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성격한 스타일이 왔을 때 우리가 동의했던 것은 선조는 자기가 그런 퍼블릭 오피스, 왕이라고 하는 공공 직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일 역시도 아주 패시브 인조는 똑같은 본분인데 내가 왜 못해? 나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잔뜩 들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왕을 못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꼭 평가받겠습니다. 그 대신 일은 형편없습니다. 그런 혼돈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선 시대 전체적으로 이 권력 구조와 관련된 특징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군신 공치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군신 공치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 외란고 혼란 시기에 그 국난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못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만말의 조선시대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군신 공치지만 현대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내부 단결 또는 흔히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팀워크 문제였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의 어긋난 보고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색이 다르다 하여 분명히 보고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얘기하는 지금 국가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갈 때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꼭 국가만은 아닙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 반성이 또 특별하게 드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국가 병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도 튼튼해야 하는 것은 앞에 지적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작동하게 하고 국민을 동원하고 싸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희생을 하게 할 수 있기 위한 내부 단결적 요소. 신속준 기강이라는 말로 표현했죠. 사실은 그 기강은 현대 요새 흔히 하는 용어에는 조셉 마르게스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두선, 군신공신 구두선이요. 그것의 확장으로서의 국민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왜 나가주고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쇄 안정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원리 하나 있다. 그것은 결의 원리입니다. 결의란 안으로 결리어서 내부적으로 조직 편성, 내부 여러분 잘 아시는 솔리데리티, 내부 단계를 공고히 하여 외부와 겨루는 것이다. 똑같이 벽자가 들어가는 오원들이 모아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결례라, 여러분 민족이라는 것에 우리말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죠. 결례라, 국가 단위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조그만 조직체에서, 조그만 과단위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조직의 원리. 안으로 결리어서, 즉 안으로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외부와 겨룬다, 외부와 다툰다, 외부와 싸운다. 이 아주 간단한 원리가 구한말 때 그리고 해방 직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그것이 작동되도록 우리는 분발해야 합니다. 이 결의 원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게 이 시기의 정치였습니다. 세 번째, 저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율곡이 동문답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칠한 제인이요, 시하자, 상의자, 소리자.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고 안 다스려지고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것,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도 상위자지 소위라. 위에 있는 자, 즉 임금이 하는 바가, 임금이 하는 바가 그 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현대 정치학자 중에 리더십을 공부했던 아주 대표적인 학자가 로버트 C. 터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정치가의 역할은 첫 번째가 상황을 define, 규정하는, 이 상황이 위기냐 아니냐, 이 상황이 평시냐 아니냐, 이 상황이 그냥 편안히 즐기는 약한 상황이냐 아니냐, definition of situation,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라는 것은 공동체 운영의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저는 율곡의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들을 그 당시 선조가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세종처럼 서로 수비에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했더라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선조를 평가할 때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흔히 리더십 접근하면 어느 한 개인적 특성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political behavior,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behavior, personality, 개인, 가치관, 그 사람의 속히는 조직의 형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상황에서 스스로 self-imposed task,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부여한 임무, 그 다음에 세팅, 행위, 이런 5가지 요소의 변수, 요소가 합하여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정치 리더십 행동입니다. 그렇게 현대 사회과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리더십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개인적인 특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직을 맡은 사람이 여러 변수와 상황들을 보고 진단하고 활용하여 어떤 일을 해내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 박성근 교수와 함께 공부할 때 그것을 정치 리더십적인 표현을 하면 뭐가 가장 합당하겠는가 했을 때 국가 경영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국가 경영 용어를 쓰기 시작했던 그래서 국가 경영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자 해서 조선 왕조 태조부터 성조까지 그 다음 이번에 이어서 선조와 인조까지 그 다음 숙조 또 한번 시도하시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는 흔히 구조주의적, 제도주의적, 법적 접근에 익숙한 입장 또는 권력론적 접근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이 율곡이 대한 사람의 요소를 무시하기 쉽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려운 지경에서 정치를 해나가고 어려운 지경에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해결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더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과학 쪽에서는 리더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스템 모델만 얘기하다 보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시스템 같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과감하게 드라이브하는 지도자였으면 그거는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 세션에 우리 김 수장님께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는 가운데 제가 메모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조선시대의 아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 위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핵 위기가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취한다면 중국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면 일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청일전쟁 전에 아니 일본이 쉽게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독도를 쉽게 잡을 겁니다. 그때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을 다스리는 데 도와주기 위해 왜 자기들은 자기 영토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설령 그런 상태가 잘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 지경에서 자주국방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니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내놓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 비전을 남북이 서로 합의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갖다 줍니까? 어쩌면 새로운 맹주를 받아들이면서 북은 중국이요, 남은 일본으로 하는 새로운 분단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우리나라는
대만처럼 타이와니제이션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대만처럼 나라도 아닌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군사적인 분쟁이 나면 공멸이요. 군사적인 분쟁이 제대로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미소가 아닌 중국과 일본이 지배할 수 있는 분단 시대가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눈에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선조와 인조 시대의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그저 공부하는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항상 지금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 하루 종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이 토론회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를 정일주 교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국정과제 국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반도 국민만의 데자뷰를 저희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학교에 문 닫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반성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교수들을 비롯해서 일부 이렇게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철밥통은 본인들이 위한 철밥통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알고는 있으나 생계를 걱정해서 함부로 차마 꺼내지 못하는 얘기들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의미에서 사회가 개인한테 준 선물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반성을 해봤습니다.